황만근은 뭐 작년에도 한번 접해봤던 작품이라서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해보면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시작해봅시다. 자,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몰라. 자, 일단은 그 선생님이 보조 자료를 두 종류를 드린 게 확인될 거야. 첫 번째는 작품에 있는 그대로 분석지고, 두 번째가 이제 주요 장면을 실어놓은 거라서 좀 길 거야.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1,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2,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3. 주요 장면을 실어놓은 거니까. 응? 다 황만근인 건 아니에요? 네, 계속 황만근일 거예요. 엄청나게 오랫동안 황만근일 겁니다. 그러니까 작품들 한번 쭉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선생님은 어쨌든 전체적인 중심축을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자, 어쨌든 소설이잖아, 그치? 그리고 우리 되게 오랜만에 하는 얘기일 테니까 다시 한 번만 점검을 합시다. 소설에서 시험에 나올 거는 정해져 있다. 뭐다? 인물? 오랜만에 보지, 그치? 인사배다. 그리고 이 안에서의 갈등 소설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사적 의의가 혹시 존재한다면 그거는 꼭 점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스토리 중심으로 인물관계도를 그려놓고 접근하시면 되는 거야. 우리 수능 치러봐서 알고요. 모의고사 많이 해봐서 알잖아. 내가 봤던 장면이랑 다른 장면이 나와. 그치? 다른 장면이 나오고, 그 다른 장면이 말 그대로 정말 다른 경우도 있고, 보통은 수능 특강에 반틈 정도 걸치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치?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 작품을 꼼꼼하게 막 분석하면서 읽어나가진 않을 거야. 오케이? 그건 염두에 두시고, 대신 전체 스토리를 한번 정리하는 느낌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뭘 보시냐면 보조자료의 황만근 두 번째 페이지를 열어주세요. 거기 보면 전체 줄거리랑 인물 관계도가 그려진 게 있을 거거든. 자, 일단 누가 말해도 이 작품의 중심 인물은 황만근이에요. 자, 황만근을 중심으로 주변 사람들이 이 황만근에게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봅시다. 먼저 발단 부분을 보자. 황만근이 실종됐다는 소식에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 보이시지? 이 작품을 시작할 때 흥미를 유발하는 방식이 굉장히 두드러지죠. 황만근은 도대체 어디 가는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도대체 황만근이 누구며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게 만들어서 호기심을 유발하는 거고, 그 책을 읽는 어떤 동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시기에 사람들이 황만근의 집으로 모이는데요. 하지만 그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은 민씨 한 명뿐, 다른 사람들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인물관계도가 이제 그려지기 시작하죠. 이 황만근을 뭔가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민씨가 있고요. 그리고 이 동네에 마을 사람들이 있는데, 참고로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이 마을은 집성촌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어? 집성촌. 그러니까 이 황씨들이 모여 사는 동네야. 대부분 이제 조금만 따져보면 다 먼 삼촌, 먼 사촌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관계라는 건데, 마을 사람들은 이 황만근이 약간 뭔가 부족한 사람이거든. 어수룩하고 부족함이 많은 친구라서 홀대를 하는 중이죠. 근데 민씨도 참고로 처음에는, 이 민씨는, 자, 마을 사람들은 집성촌이라고 했어.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어울려 사는 사람들이야. 근데 민씨는 외지 사람인 거든. 쉽게 말하자면 귀농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리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그런 것 같다 하고 살아왔는데, 가만히 상태를 살펴보니까 황만근이 심지어 돌아오지 않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아무도 그걸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지. 그거 보면서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마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보는데 곤혹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 장면이 시작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전개 부분으로 보자. 황만근은 어려서부터라고 돼 있지. 그럼 이 작품의 어떤 전개 방식 얘기가 벌써 확인될 수 있지. 지금 뭐가 됐다는 얘기야? 과거로 회귀한 거니까 역순행적 구조라는 거 확인될 수 있을 겁니다. 말투가 어눌하고 행동이 엉뚱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놀림을 많이 받아왔는데, 실상은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이게 성실하고 인정이 많은 선영이죠. 그는 어머니와 아들을 정성을 다해 돌보며 마을의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참고로 그런데 이 황만근은 거기에 어울리는 대우를 받지는 못해요. 어떤 느낌이냐? 이제 이 작품에 에피소드들이 나오는데, 어머니가 참고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는 스타일이야. 오늘 고기 먹고 싶어! 라고 하면 황만근이 어디선가 고기를 구해와서 잘 구워다가 잘 올려드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무슨 일을 시킬 때도, 예를 들어 선생님 보고 강의를 1시간만 해달래. 강의료는 10만 원만 받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0만 원 딱 받고 그냥 방해하면 깔끔하게 되는 거잖아. 근데 황만근이 오면, 에이, 나 돈 거잖아. 정말 좋다고. 자,
5만 원. 황망근 아무 말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가버려. 이런 느낌인 거야. 오케이? 아무튼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사건이죠. 농민 걸기 대회를 앞둔 2장 전날 밤 2장이라고 되어 있지. 자, 중심 사건이니까 따로 쓸게요. 농민 걸기 대회라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참고로 이때의 모토가 뭐냐면 농민 부채 탕감이에요. 농사를 지는데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거의 다 빚을 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는 못 살겠다. 우리도 빚을 좀 나라에서 좀 책임 좀 져줘라 라고 말하면서 대회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럼 참고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 작품의 사회적 배경이 되는 것이겠죠. 근대화나 도시화의 과정에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야. 이 농민 걸기대회를 나가는데 그럼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시위를 하러 가는 거잖아. 근데 가만 생각해봐. 거기 가봤자 당장 나한테도 얻어지는 이득은 1도 없어. 당장 차라리 그 시간에 내 돈을 돌보는 게 더 낫고요. 내가 할 일을 하는 게 더 나은 거지. 아무도 가기 싫어요. 그래서 이장이 따로 부탁을 하는 거야. 만근히 이보게. 우리가 지금 이런 중요한 대회를 하는데 말이야. 이 대회에서 우리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경운기를 끌고 가서 시위 같은 걸 했으면 좋겠어. 황망은 예. 그래서 이장이 같이 갑시다 라고 말을 하고 모두 흩어졌는데 참고로 그 다음날 아침이 됐을 때 농민걸기대회에 간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오로지 누구만? 황만근만 가요. 이장은 자가용 끌고 갑니다. 분명히 아까 경운기 끌고 가자고 했었거든. 참고로 경운기 되게 위험합니다. 타본 적 있나요? 본 적은 있나요? 경운기를 본 적이 없나? 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몰고 가는 그렇게 있어요. 아무튼 간에. 생겼진 않아요. 뭔지 알지? 자, 마을 사람들은 불참합니다. 결론적으로는 황망금만 제대로 경운기 끌고 갔다 오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이 장면은 또 뭘 보여주는 거니? 어떤 사람들의 이기심을 보여주는 거지. 저기에 참가해서 우리의 힘을 보여주는 건 좋은데 정작 나보고 하라면 싫어. 그러니까 누군가 해줬으면 좋겠고 그 어려운 일은 또 누가 도맡아 주는 거야? 황망근이 도맡아 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런데 그 걸기대회를 갔다 오는데 황망근이 오질 않는 거지. 그러면 사람들이 걱정되네 라고 말해야 되는데 아무도 1도 걱정을 안 해. 민씨는 그게 이상한 거야. 자, 그래서 황만근은 민씨와 술을 마시면서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무리하게 농사를 짓고 그러다 빚을 내는 이웃들의 태도를 비판한다는 얘기 나와 있을 거야. 작품의 이제 지문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집에서 이제 복습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황만근은 어눌한 척하면서도 척은 아니야. 어눌한 인물이지만 동시에 현명한 인물이기도 해. 참고로 이 마을에서 유일하게 빚을 안 지고 농사하는 인물은 황만근밖에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서 비판을 하는데 그리고는 민씨가 잠든 사이에 약속을 했잖아, 그치? 새벽에 경운기 끌고 혼자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결말입니다. 결국 황만근은 죽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경운기를 몰고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한 건데요. 민씨는 황만근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묘비명을 쓰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 버립니다. 농촌이라고 해서 아름다운 정이 살아 숨쉬는 그런 공간은 이제 아니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파란펜 들었어. 자, 그런데 이 작품에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는 요소가 뭐냐면 참고로 예전에 우리 작품의 작가 성석재 작가잖아.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말고 혹시 아는 작품 또 있지 않음? 성석재 씨. 왜 우리 기출문제에서 뭐라고 나왔었냐면 농담의 작가라고 표현하는 애들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기억 안 나죠? 나만 기억나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뭐 얘기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 제목이 선생님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작품에서 보면 우리 주인공이 경찰서장하고 다툼이 벌어져서 산속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가 눈 맞고 그대로 죽는 얘기 나오잖아. 본 적 있지? 우리 순서까지 나왔었다니까 그것도. 또 성적지야 그것도. 그러니까 약간 농담투의처럼 이루어지는 작품이라는 게 특징인데. 그래서 막 뭐 세우고. 그렇지. 거기서도 비석을 세우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그 비석은 경찰서장이 얼마나 훌륭했는가에 대한 얘기였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비아냥에 대한 얘기였던 거지. 작품의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저도. 사람 이름 아니었어요? 맞아. 그런 이름이었어.
좋지. 뭐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선생님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 이 성석재 작가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거야. 바로 뭐냐면 전의 양식을 수용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능특강에서 보는 장면이 한 중간 장면이다 보니까 이 작품의 결말 장면에 나타나는 특징도 시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해봅니다. 전의 양식이라는 게 뭐죠? 우리 공방전, 그 다음에 무슨 또 뭐가 있을까? 뭐 국순전 이런 작품들을 보면 대상이 일대기가 나온 다음에 그 일대기 끝에 사평을 덧붙이는 거 알고 있지? 그 사평의 덧붙임을 통해서 뭐예요? 평가를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어떤 존재였는가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건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분명히 현대소설이란 말이야. 현대소설인데 마치 우리 전 양식처럼 마지막에 평가를 붙이면서 황만근 그는 어수룩했으나 현명한 인물이었다 이런 식으로 작품의 내용을 쭉 끌고 간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전형식의 수용을 통해서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작품의 특징이다라는 걸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인물 관계도 딱히 어려울 게 없죠. 황만근이라고 하는 어수룩하지만 성실하고 인정 많은 이 인간을 대하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당대 사회의 비인간성 그리고 당대 사회인들의 어떤 이기심을 고발하는 작품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지문 속에서 우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봐봐. 앞에 스토리만 살짝 볼게. 마을에서 젊은 축이 되는 45살의 황영석은 또 똑같이 황씨지, 그치? 황만근이 벽돌을 찍고 구덩이를 파서 지은 마을 회관 변소에서 분열을 퍼내며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어. 마을 회관에서 똥을 푸면서 황만근이 없어진 걸 드디어 깨달았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소리야? 그동안은 자 봐봐. 마을 회관에 변소를 누가 만들었다고 지금 지문에 설명했지? 황만근이 만들었어? 그리고 그동안은 누가 똥을 펐다는 얘기야? 황만근이 펐다는 얘기지. 근데 마을 회관은 뭘 상징하는 공간이야? 마을의 공동 공간이지. 모두가 힘을 합해서 움직여야 되는 공간인데 그걸 모두 황만근이 떠안았단 말이야. 근데 정작 그 사람이 없으니까 딴 사람이 해야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 만구의 자석이 있었으면 내가 돈 100만 원을 준다 해도 이런 일을 안 할 텐데 아유 망할 똥의 똥냄새 이 어리가 쌀아서 그렇지 독하기도 하네. 이게 국성한테 독이 될지 아니 될지도 모르겠구만 하면서 막 구구절구절하고 하면서 해요. 근데 황만근은 이런 일을 할 때 그동안 한 마디도 안 하고 그냥 분말 없이 했거든. 늘 그렇듯이 싱글벙글 웃으면서요. 만근이가 있었으면 뭐 저 걸음이 우리 밭으로 올 낀데 만근이가 도대체 어디로 갔노? 마을 회관 곁에 있는 조그만 밭에 채소를 심어보는 여신노인도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됐습니다. 황만근은 마을의 공통 분뇨를 역시 자신이 판 마을의 공통 분뇨정으로 웃기지 않냐? 마을 공동 분뇨정도 누가 만들었다고요? 황만근이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충분히 익힌 뒤에 충분히 썩게 만든 뒤에 공평하게 나눠주었는데 황영석처럼 자기가 펐으니까 자기가 밭에 바로 가져다 뿌리지 않습니다. 특히 여신노인처럼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자 몸이 된 노인들에게는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더 자주 걸음을 가져다 주었죠. 그만큼 공평무사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존재였다는 얘기를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지. 됐죠? 자, 어쨌든 황만근의 실종을 대하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이기적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나머지는 한번 읽어 한번 보세요. 자, 넘어가고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다음 작품으로 그냥 훅 하고 치고 갈게요. 자, 넘어갑시다. 2층 푹 넘어갑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스토리 읽어볼 수 있게 주요자분들이 많이 나와 있는 보조자를 드렸으니까 부탁인데 꼭 읽어. 읽고 나서 혹시 질문이 있으면 이제 설명할 때 오시고요. 자, 이번에 볼 녀석은 2층 풍전. 전체 스토리 중심으로 똑같이 가면 돼요. 어쨌든 똑같아요. 고전 소설입니다. 고전 소설이라고 뭐 다르겠어? 소설이니까 인물사건 배경 판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심 갈등 얘기 찾아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뭐 화소라고 친다면 계속해서 이제 주제를 미리 얘기해 놓고 시작합니다. 이 작품은 가부장적 사회에 대한 비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하면서 일단 접근을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가부장이 뭐야? 남성 중심 사회잖아, 그치? 남성 중심인데 조선의 후기쯤 오면 이제 그 남성 중심이라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사람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시기가 됐겠지. 그치? 그러면서 뭐 등장? 여성 영웅이 등장하는 작품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 박시전 같은 거라든가, 그치? 또 뭐가 있을까? 뭐 오너몬 여성 출구라고 좀 보기 어려운데 아무튼 여성 영웅이 박시전 같은 작품들이 거기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
다만 이 이춘풍전은 여성 영웅을 등장시켰다라고 하는 뭐랄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참고 한계도 또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작품이야. 왜냐면 이 작품에서 여성 영웅이 우리 주인공 이춘풍의 아내는 첫 번째 자기 이름도 제대로 안 나와. 지금 제목에서도 이춘풍전이라고 돼 있잖아. 남자 주인공 이름이 이춘풍이에요. 오케이? 여기서 비난당하는 인물. 그리고 이춘풍의 아내는 그냥 이춘풍의 아내라고만 나옵니다. 됐죠?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하지. 이걸 좀 적어놓자. 이 작품은 남자만 화소로 이루어져 있어. 화소가 무슨 뜻이야? 이야기의 씨앗이라는 얘기잖아, 그지? 이야기거리를 말하는 건데 우리 여주인공은 여자의 몸으로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자로 변신을 해야만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는 모습이 보여. 즉 여성이 여성 스스로 주체적인 여성 영웅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게 바로 이 작품의 한계라는 거. 그치? 요거를 일단은 이춘풍의 키워드 같은 걸로 기억해 놓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치? 오케이. 가부장사에 대한 비판의 이야기로 여성 영웅이 등장하지만 한계를 지니고 있어. 라고 하는 작품 스토리를 기억해 주시고요. 자, 전체 스토리 한번 살펴보면서 이 얘기를 정리를 해봅시다. 가자. 역시 우리 보도자료 후루룩 넘겨주시고요. 이춘풍전의 두 번째 페이지 열어주시면 됩니다. 전체 줄거리 가볼게. 서울 다락골에 살던 이춘풍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주인공 일단 이춘풍 네모 치고요. 이 이춘풍이 방탕하게 살다가 가사를 탄생하는데 집에 재산이 많았어요, 참고로 시작할 때. 그런데 뭐 맨날 노름하고 뭐 술집 다니고 기생 만나러 다니고 하다 보니까 돈을 다 버려버렸어. 그런데 아내인 김씨 덕분에 가사를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 주인공이니까 빨간색으로 써드려야지. 김씨 아내죠. 아내가 현명하게 굴어서 그 가사를 다시 어느 정도는 회복하게 돼요. 우리 주인공이고요. 자, 그런데 이춘풍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리고는요, 무슨 일을 하냐면 호조로부터 돈 2,000냥을 빌려 평양으로 장사를 하러 떠납니다. 자, 어디로 갔어요? 평양으로 떠났습니다. 장사를 하러 간다고 했는데 참고로 돈을 빌린 장소가 어디야? 호조야. 무슨 얘기냐면 관공서에 대출 신청을 한 거야. 내가 이번에 가면 뚜렷하게 돈 벌 수 있는 수단이 있어. 돈 주소. 참고로 이춘풍은 양반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 양반이 필요하다는데 뭐 하면서 그냥 줘버립니다. 되셨죠? 자, 그런데 문제는 기생추월에게 빠져 돈을 몽땅 빼앗기게 되죠. 자, 여기서 노란색 써야지. 추월이라고 하는 평양 제일의 기생이 있었는데 이게 스토리도 나중에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춘풍이 이제 일단은 2,000냥이라고 하는 큰 돈을 막 술에 가득 물건을 싣고 와가지고 이제 거들먹거리면서 내가 대상 같은 사람이지 하고 돌아왔는데 거들먹거리고 싶으니까 야, 여기서 제일 잘 나가는 여자 그 기생이 누구냐? 추월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가서 잘 보이려고 처음에는 백 사주고 차 사주고 집 사주고 이딴 짓을 한 거야. 그래서 결국엔 다 뺏긴 거예요. 마지막엔 어떻게 되냐면 이춘풍이 추월에게 마지막에 심지어 옷도 다 벗김을 당하거든. 근데 이춘풍은 이제 큰일 났거든. 자기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써버리면 안 되는 건데 추월한테 다 뺏기고 나서는 바닥에 엎드려서 빌어요. 살려주세요. 뭐냐, 제가 살아남을 수 있게 길만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그럼 추월이가 뭐라고 말을 하냐? 그러면 너 내 종이 되도록 해. 그래서 빚을 갚아봐 한번.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됐죠? 오케이. 자, 추월에게 다 뺏긴 상태야. 한편 우리 김씨는 그 소문을 듣고는 봐봐. 이수지를 아내는 김씨는 비장 차림으로 변장을 하고 평양감사를 따라 평양으로 하란다고 했는데, 자, 얘도 똑같이 평양으로 가. 근데 이 안에 스토리가 되게 재밌는 거라서 이거는 썰 좀 풀어드릴게요. 스토리가 재밌어요. 자, 남편이 혼자 돈 벌겠다고 떠났어. 참고로 이 썩을놈의 새끼는 돈 한 푼도 안 내거든. 야, 예를 들어 2,000만 원을 빌렸으면 100만 원 정도 뜯어가지고 와이프 잠깐만 잘 버티고 있으라 좀 빨리 벌어올게. 좀 버텨? 라고 하고 갔다 오겠어, 나라면. 근데 그냥 다 들고 가, 지가. 그런데 김씨는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삭바느질이라고 하지. 대신 바느질을 해주고 품을 벌어서 하는데 현명한 인물입니다. 일단 아무한테나 해주지 않아, 자기가 삭바느질을. 삭바느질 되게 잘해. 그러니까 참고로 이 여성 영웅이기 때문에 뭐든지 잘하거든요. 제법 잘하는 바느질 잘하니까 주변에 수소문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성공할 것 같은 사람에다가 연출을 내기 위해서 여기 평양감사라고 우리 스토리에서는 그냥 평양감사를 따라간 거로 돼 있지만 일단은 평양감사가 될 만한 제목이 있는 집안의 어머니를 먼저 공략해. 이런 거야. 자, 얘가
이 집에 평양감사가 될 만한 제목의 훌륭한 인물이야. 내가 봤을 땐 될 것 같아 얘가.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서 여기 뭐 필요한 거 없으십니까? 제가 좀 일 좀 잘해 깔끔하게 해드릴게요. 자 물건 받아왔어요. 그래서 바느질 밤새 해가지고 겁내 깔끔하게 사서 갖다 치고 그러면 돈을 받았겠지. 맞지? 그 돈을 받은 거를 50%를 잘라서 다시 투자해. 가서 과자 사와. 오케이? 그래서 딱 갖다 주면서 아 지난번에 해주신 거 돈 너무 후하게 줘서 감사했다고 막 인사를 놨는데 얘는 오 이런 애가 처음이거든. 나한테 막 이렇게 와서 인사도 해주고 심지어 내가 봤을 때 바느질도 되게 잘 돼 있거든. 그래서 친구를 먹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게 되다가 마지막에 이제 결국에는 이 그 어르신의 아들이 평양감사가 됐습니다. 서울로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 누구라고 해야지? 부인이라고 할게. 부인이 김 씨한테 아이고 그동안 고마웠네. 내가 다른 자네 덕분에 그동안 심심한 것도 없었고 너무 고마운데 내가 당신 소원 하나 들어줄게. 뭐 필요한 거 있어? 돈? 오케이? 뭐 집 같은 거 필요해? 라고 물어봤더니 딱 부탁하는 게 뭐냐면 저도 평양에 데려가 주세요. 왜냐면 내 남편을 구해야 되거든. 오케이? 근데 아내는 여자잖아. 그래서 부인이 거절을 하죠. 지금 자네가 할 일은 없다라고 보는데 대신에 내가 뭐 돈 같은 거를 좀 해결을 해줄 거면 어떨까라고 했더니 아니 그러면 저를 같이 데려가는 게 힘들다면 저희 사촌 동생이 평양에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데 저희 사촌 동생 데려가시면 안 돼요라고 말을 하게 되고 콜 외쳤는데 참고로 그 사촌 동생은 누구임? 김 씨가 뭐 한 거야? 변장한 거지. 그게 바로 비장이라는 거야. 비장은 뭐냐면 쉽게 말하자면 수행비서야. 근데 평양감사야. 평양감사면 참고로 왕 다음입니다. 왕 다음과는 권력자라고 생각해도 좋은 어떤 상징적인 위치인데 그 사람의 수석 수행비서라고 하면 그냥 그렇죠 끝내주겠죠. 그래서 자기가 비장으로 변장을 한 다음에 추월한테 가서 먼저 자 그동안 버려서 다 내봐 하면서 이제 감사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추월이가 아유 잘못했습니다. 제발 좀 목숨 좀 살려주세요. 야 이거 잘못했으면 전에 이거 네가 다 강제로 추심해낸 거네. 다시 돌려줘라. 이춘풍이라는 사람한테 돌려줘 라고 해서 모두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모두 돌려주게 되고 김씨는 이춘풍에게 곤장을 친 다음 김추월을 추궁해서 돈을 되찾아서 이춘풍에게 돌려준다. 그렇지? 이 와중에 이제 남편 골려먹기까지 해요. 아내가 남편의 볼기짝을 패버린다? 돌려주는 거 맞지 이거? 당대 여성들에게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요인이 맞겠죠? 인기 있는 소설이었습니다. 자 돈을 되찾은 이춘풍은 근데 서울로 돌아가는데 또 뭐라는 거야? 아우씨 내가 평양 가서 그렇게 잘 나가느냐면서 막 거들먹거리는 거야. 참고로 우리 김씨는 모든 사건 상황을 다 알고 있지. 그러면서 아이고 그러셨냐고 하면서 거만한 태도를 보이는 사이에 김씨는 다시 비장으로 변장을 하고 나타나서 이춘풍을 직접적으로 비판해. 야 순풍아 어디냐? 야 올라가서 뭐 해준다며? 근데 없으니까. 그래서 김씨가 비장의 옷을 벗어서 자신의 정체를 결국 드러내게 되고 이춘풍은 모든 사실을 깨닫고는 지난날을 반성하게 되고 해피 끝! 이렇게 정리가 되는 작품이다. 되셨죠? 자 스토리 썰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작품 구조가 딱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죠? 이춘풍과 그 아내인 김씨의 활약상 그리고 추월이라고 하는 악역의 등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요 부인과 비장의 관계가 나왔을 때 특히 비장이 김씨인 걸 알고 있는 거랑 모르고 있는 거랑은 큰 차이가 있겠죠. 스토리 분석하고 독해하는 데는요. 자, 이 정도 잡으시면 되겠고 자, 그럼 우리가 보는 장면은 어떤 장면인지 한번 살펴볼게. 봐봐. 자, 만약에 이 장면이 진짜로 우리의 수능이나 뭐 어떤 시험지였다고 생각을 해보자. 나는 일단 이런 스토리는 알고 있어. 그러면 일단 어떻게 끌고 가는 거야? 인물 중심으로 끌고 가는 거야. 물론 참고로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원래대로라면 문제부터 분석하는 게 맞지. 맞죠? 문제를 먼저 보고 이게 지금 공간 분석하라는 얘기인지 인물 분석하라는 얘기인지 따로따로 구분을 해서 접근하는 게 맞겠지만 어쨌든 인물 중심으로 가면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이 전체 스토리상의 어느 장면이구나 라는 걸 빨리 캐치고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가보자. 평양에서 추월하게 빠져 가살탕진하고 그 집에서 사환, 심부름꾼 노릇을 하고 있는 남편을 찾기 위해 춘풍의 아내는 평양감사로 부임하는 김승지를 따라 비장 차림으로 남장을 한 채 평양에 도착한다. 그래서 남장의 상태로 비장이 됐다는 거 신경 써야 되는 거죠. 지금 이춘풍의 아내가 남장한 상태. 그곳에서 춘풍의 아내는 추월을 잡아들여 매를 때리고 추월에게 춘풍의 돈을 물어내게 합니다. 됐죠? 자 이제 가봅시다. 비장이
사또잖아요, 여짜오대. 이곳의 비장은 이춘풍의 아내를 말하고요. 사또라고 하는 건 아까 그 김어사였나? 김승지구나. 오케이? 김승지를 말하는 거겠죠. 여짜오대 말을 하기를 춘풍과 추월을 처치한 말씀을 낱낱이 고하고 또 조용히 여짜오대 내일 하직하고 경성으로 가려 하오니 사또님도 택으로 추월에 분부하여 자모 지뢰로 돈 5천냥을 몰수히 수세하여 춘풍에게 보내기를 천만바라나이다. 그에게 몰수한 재산 다시 이춘풍 씨에게 돌려주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지. 사또는 허락합니다. 살이 맞다고 봤으니까. 이튿날 하직하고 상덕한 돈 수만 냥을 환전 돈으로 바꿨다는 얘기잖아 이거. 그러니까 이걸 엽전으로 수레로 끌고 가면 너무 크잖아. 그러니까 이제 지폐로 어음을 쓴 거야. 쓰고 인하여 발에 연달아서 길을 나섰는데 평양을 하직하고 경성으로 올라와서 환전돈 다시 찾아놓고 춘풍이 오기를 기다리더라. 됐죠? 평양사또 본관이 분부합니다. 추월을 잡아들여 돈 바치라 성화를 하는데 10일 다 못하여 5천냥을 다 바쳤습니다. 아이고 그동안 많이 빠들린 게 많은가 봐요. 춘풍이 그 돈을 싣고 경성으로 올라가는데 이때 춘풍의 아내는 문 밖에서 썩 나서서 춘풍의 손을 부여잡고는 아이고 어이 그리더니 오던가 장사에 사망만한 평안이 오시니까 아이고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그동안 별일 없었어요? 라고 못 본 척하고 있습니다. 모른 체 하고 있죠? 연기 중입니다. 춘풍이는 반기면서 아 잘 있었어? 하면서 12발이 실은 돈을 장사에서 남긴 듯 여기저기 들여놓고 의기양양하는구나. 뻥치고 있죠 지금. 다 뺏겼으면서 원래는. 춘풍에게 차담상을 별나게 차려드리거늘 춘풍이 온 표태를 다할 적에 기구하고 볼만하다. 이런 거 신경 쓰면 된다는 거 맞지? 기구하고 볼만하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린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자? 이런 녀석 꼬라지 보소 이러고 이렇게 있는 거잖아. 편집자적 공평이라고 하고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하고 뭐 그런 것들 시험하니까 넘어가고 콧살도 찡그리며 입맛도 다셔보고 젓가락도 휘저으면서 아 색치다리는 덜 거졌네. 아우 잡아낸 기름이 이렇게 적어. 아 황유 맛이 별론데. 아 평양이 끝내줬었는데 이런 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온갖 교만을 부리는데 춘풍이 아내 춘풍을 속이려고 황혼을 기다려서 여자 의복을 벗어놓고 비장 의복을 다시 입고 흥얼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자 다시 남자로 변신했습니다. 이제 남자를 볼릴 수 있는 위치가 된 거죠. 이때 비장 의복으로 갈아입은 상태에서만 자신이 원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 그치?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 작품의 여성 영웅으로서의 한계를 드러내는 장면이라는 거야. 춘풍에 의해서 방 안에서 주저주저 하는지라 비장이 호랑하되 평양에 왔던 일을 생각해봐. 너 집에 왔다는데 왜 이렇게 거만하게 굴고 있어? 춘풍이 딱 다시 봤더니 평양에서 돈 받아주던 회계 비장이라. 평양에서 나의 목숨을 구세해준 존재 같은 존재가 내 눈앞에 있는 거잖아. 깜짝 놀라서 문 밖으로 뛰어내려옵니다. 회계비장이 물어보죠. 야 아팠지? 이제 아이고 어떻게 그 정도로 아프다고 말씀드립니까? 그건 상입니다. 상 감사합니다. 회계비장이 말하죠. 야 평양에서 떠날 적에 내가 너한테 말했잖아. 돈 싣고 서울 올라가면 되게 무난하라 했어. 응? 풍문의 소식이 들리길 매일 기다리다가 먹가마치 만사 밑에 박승지 댁 가서 술 먹고 대치해서 종일 놀다가 호련 네가 왔다는 말을 듣고 네 집 한번 돌아왔으니까 야 나 죽 좀 써줘. 그치? 나 술 마시고 와서 속이 안 좋다야. 그 해장국이나 하나 만들어줘. 이런 느낌인 거야. 한데 춘풍이 제 지엄이 아내지. 자기가 무슨 죽을 줄 알아. 근데 아내가 없잖아 지금. 그래가지고 찾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선수 죽을 소리 하고 죽살을 내어들고 북어로 나가는데 비장이 흘러갑니다. 야, 네 마누라 어디다 두고 나한테 이딴 짓을 하는 거지? 너 지금 나 대접 안 할 거야? 춘풍이는 묵묵부답하고 혼잣말로 심중해. 아이고 그립던 차에 가소를 만났으니 우리 둘이 잠이나 잘까 잠자볼까 했는데 아내는 간 데도 없고 비장은 호령하고 있고 진실로 누가 내 하라 할 말이 없네 라고 하는 중이죠. 이제 오랜만에 집에 돌아왔으니까 아내랑 알콩달콩하면서 시간 보내고 싶었는데 그게 망했다는 거죠. 회계 비장이 되다 보니 춘풍이 죽쓰는 모습이 우습고도 볼만하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서술자의 기능을 알고 있지? 그제야 죽상을 드리거든 비장이 먹기 싫은 줄 좀 먹는 채 하다가 춘풍에게 상째를 줍니다. 야 네가 평양 가면 추월의 집에서 사원으로 있을 때 다 깨진 헌사발에 누룽지에 국을 벗어 숟가락 없이 뜰 아래 서서 되는 대로 먹던 일을 생각해서 다 먹어. 야 옛날에 너 그렇게 힘들었잖아. 그거 생각하면서 먹어봐. 그제야 춘풍이 아내가 어디서 죽는 모양을 볼까 해서 여기저기 살펴보면서도 얼른을 먹는지라. 그쵸? 왜냐면 이 약간 손으로 집어먹고 있는 거잖아. 급하다고. 그 모습을 내 아내가 보면 당신 왜 그래요? 이런 꼴사나운 것을 보게 될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스러운 거겠지.
그제야 춘풍이 아닌 혼잣말로 혼자 보기 아깝네. 재밌는데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고동 저런 고동을 다 보는 후에 옷을 벗어버리곤 야 이 멍청아! 너 씨! 나 몰라? 춘풍이 어이없어. 아이고 내가 잘한 줄 알았는데 의사를 모자라버려. 끝까지 잘난 척은 아무튼 간에 그죠? 그래놓고 이제 하하호호 하게 되고 아주 원한금 지표에서도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보면 굉장히 뭐랄까 요게 굉장히 두드러진 작품이 맞죠, 그렇죠? 여성 영웅이 등장하지만 결국에는 남자만의 족제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라는 특징 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조 자료를 열어서 몇 가지 특징을 한번 잡아보고 갈 텐데 보자. 이춘풍전 보조 자료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페이지를 잠깐만 열어줘. 그러니까 페이지 217이라고 묘사된 지점이 있을 거야. 자, 아니 거기 왼쪽 라인을 보시면 이춘풍전의 문제 플러스 해결이 1번, 2번, 3번으로 나눠져 있을 거야. 그럼 이건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겠지? 이춘풍전의 주요 장면이 되겠지. 혹시 모르니까 체크만 하고 넘어갈게. 문제 1번은 이춘풍이 돈을 다 잃어버려. 하지만 그것은 김씨가 푸파를 통해서 해결해. 밑에 줄줄 한번 쳐놔줄까? 무능한 이춘풍의 모습을 통해 남성 중심 사회의 허위를 풍자한다. 됐지? 두 번째 거 봅니다. 이춘풍이 또 기생 추월에게 홀려 나랏돈을 탕진해버립니다. 근데 그것도 누가 해결했어? 김씨가 비장의 모습으로 남장을 해가지고는 돈을 되찾아주죠. 뭐예요? 방탕하고 무능한 이춘풍에 대한 고발, 아내 김씨의 적극적인 면모의 강조 이렇게 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세 번째, 서울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허세를 부리고 있는 이춘풍. 이춘풍이 아내는 다시 비장으로 변장해서 깨닫게 만들고 있고요. 방탕한 남편을 꾸짖어서 개과천선하게 한다는 점에서 여성의 주인의식을 강조하며 뭐라고? 새로운 여성상을 보여줬다. 오케이? 하지만 이 작품은 또 말씀드립니다만 하지만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결국엔 이 여성은 남성의 어떤 기본적인 권위를 무너뜨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치? 비우석거리로 만든 건 사실이지만 남편은 어쨌든 높은 존재라고 하는 걸 기본적으로 전제를 깔고 가는 작품이라는 건 한계로 나타나는 걸로 볼 수 있다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자료실 부분에 보면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건 밑줄 정도만 한번 체크 좀 해주면 좋겠어. 봐봐. 우리가 보통 판소리 5대 작품 하면 무슨 얘기를 하죠? 어떤 작품들을 얘기하지? 판소리 5대작. 춘향, 심청, 수궁, 적벽, 흥부까지요. 총 5작품을 얘기하죠. 판소리 5대 작품이라고 하죠. 근데 지금 이춘풍전은 분명히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하거든. 왜 그러냐면 봐봐. 판소리로 불리는 것은 아니지만 판소리적 성격이 강한 작품도 넓은 의미에서 판소리계 소설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됐지? 오케이? 이 작품은 분명히 판소리계 소설이 아니야. 근데 판소리계 소설이 맞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정말로 판소리로 불렸기 때문이 아니라 판소리계 소설의 일반적인 특성 바로 뭐야? 운문과 산문의 복합체라는 거. 운문이라고 하는 건 창적 요소를 말하는 거겠지? 산문이라고 하는 것은 안일이에 관련된 요소를 말하는 것이겠지? 자, 이런 존재가 나타나고 또 해학성이 아주 두드러지고요. 편집자적 아까 우리가 서술자의 대입이라고 얘기했던 이 두드러진 어떤 특정한 어투가 자꾸 반복된다는 거. 자, 이런 요소 때문에 이 작품을 판소리계 소설로 볼 수 있다는 거. 그럼 자연스럽게 이춘풍전이 우리 기출문제에 등장하는 선택 작품이 된다면 이 판소리계 소설로의 특징 자체는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보기 요소가 될 수 있겠지. 그쵸? 그래서 작품 속에서 그 요소가 나타나는 장면들을 찾아내봐 라고 하면서 뭐 예를 들어 보자. 예를 들어 니은 같은 구절의 부분을 보면 생치다리는 덜 구워졌고 자반에는 기름이 적고 황육조차 맛이 적고 이렇게 일정한 리듬감을 살려서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작품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잘 생각해보면 또 산문적인 느낌으로 풀어 읽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잖아. 오케이? 자, 이런 것들이 다 그 요소로서 분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거 되셨죠? 자, 뒤쪽에 있는 문제는 역시 크게 어려운 것들은 없기 때문에 훅 넘어갈 거예요. 예를 들어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용이 일치부르치잖아, 그치? 내용만 똑바로 분석했으면 크게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산돼지 넘어가야 되네. 자, 또 나온 산돼지 만나러 갑시다. 야, 벌써 아우아우 하고 가면 안 돼. 아 진짜 오랜만에 인간이라 그러셨어. 빡세지? 왜 오늘 6시 반에 일어나서 너무 졸려요. 6시 반? 뭘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그렇게 아침에 뭘 해? 공부하고 강의 듣고 맞죠? 그렇구만. 참고로 산문은 이제 이게 아니면 산문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건 뒤에 수필 말고는 이게 끝이니까. 원본이네. 네, 원본이에요. 자, 좀만 해봅시다. 이거 하고 좀 쉬는 시간 드릴게요. 그래도 빨리 해치우고 쉬는 게 낫잖아. 예? 자, 산돼지. 참고로 이 작품은 우리가 지금 처음 본 작품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왜 몸을 비비보고 있냐면 해봐서 알고 재미없다는 거 알고, 그렇지? 그런 내용이기 때문일 텐데. 자, 어쨌든 우리 오랜만이니까 한번 더 얘기해 봅시다. 산돼지는 극작품이야, 그지? 극작품이면 뭐가 특징으로 나타날 거야? 시험 문제 풀제 포인트는 뭐라고? 특징. 맞아. 관련적 특징을 문제로 낼 수밖에 없어. 언제나 그래. 근데 이 산돼지는 그거 기억나? 이 작품의 주된 특징이 무슨 성이라고요? 환상성. 환상성. 그러니까 작품에서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이 그냥 실제야. 그게 너무 헷갈려서 싫었어요. 헷갈리지, 그렇지. 그럼 참고로 말 나온 김에 진도를 조금 과감하게 건너뛰어보자. 뭐냐면 이 뒤에 나오는 적용학습 파트 극작품에 보면 제목이 뭐였지? 제목을 기억이 안 나니? 내용. 근데 작년에도 안 기억은 여전히 안 나고 있었어, 그렇지? 점점 뇌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내용을 알려주세요. 기다려봐. 뭐였냐면 야, 유치진의 소. 오케이? 참고. 이 뒤에서 배우게 될 거야. 그 극수필 6번 작품입니다. 유치진의 소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실주의극이거든. 자, 이 작품은 무슨 극이라고 할 거냐면 표현주의극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성질이 굉장히 특성이 대비가 많이 돼요. 알아두고 시작하자. 우리가 배우는 수특 연계 작품들 중 안에 환상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작품인 표현주의극 산돼지가 있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해서 적나라하게 그려내는 작품인 소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 이 두 개는 결이 매우 다르다는 거. 이렇게 알아주시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작품 제목이 산돼지잖아, 그지? 산돼지가 무슨 뜻이라고요? 원봉이를 상징하는 어떤 별명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지? 산돼지라는 존재는 저돌적이고 주변에 쉽게 물들지 않는 존재. 됐어? 타협이 안 되는 존재. 모난 존재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전체 스토리 한번 읽어보시면서 내용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가보자. 인물 관계도를 그려가지고 그냥 전체 스토리를 연결시켜 버리자고요. 최원봉이라는 친구가 우리 작품의 주인공인데요. 참고로 이 친구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전부 다 사망해 버립니다. 언제요? 동학 농민운동 때 살해당합니다. 그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 최원봉은 어린 남자아이로서 살아가긴 해야 되겠는데, 이때 이 아버지의 절친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절친이라고 해야 되겠지? 최주사, 최주사의 아내죠. 이 가정집에 양자로 들어가게 돼요. 물론 처음부터 나는 양자야 들어간 건 아닙니다. 자기 모르죠. 어떻게 알고 그래, 어리는데. 그리고 이 상태에서 최주사는 이 원봉이를 자신의 친구였던 친구들을 어떤 대하는 마음으로 되게 예쁘게 키워냅니다. 참고로 그리고 이 둘 사이에는 원래 그냥 자기네들의 딸인 최영순이죠, 그렇죠? 최영순이라는 딸도 있게 되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일단 가계도가 그려지는데 왜 다 최씨인지는 알겠죠? 원봉이는 원래 다른 형식이지만 최주사 댁에 들어가게 되면서 양자로 들어가면서 최원봉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야. 자, 그런데 이렇게 잘 자라다가 최주사가 죽기 직전에 유언을 하나 남깁니다. 뭐냐? 원봉이를 우리 영순이랑 결혼시켜라.
그런데 원봉이는 처음에는 이제 그 얘기를 듣지 못한 상태에서 아내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건을 겪게 돼요. 바로 뭐냐면 그 청년회 간부에서 이렇게 청년회 자금 유용 사건이라고 하는 짜증나는 일을 겪게 돼요. 자, 그래서 그 사이에서 차혁이라고 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차혁이라고 하는 인물과 갈등을 빚게 되고 그 결과 최원봉은 차혁에게 심한 말을 쏟아부으면서 다시는 청년회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거리를 두게 되게 되고 이때 특이점이 뭐냐면 이 최영수는 차혁을 좋아해. 오케이? 잘 그래야 돼. 참고로 최주사의 유언은 둘이 결혼하는 거야. 근데 최영수는 차혁을 좋아해. 왜냐면 최영수는 최원봉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오빠라고 생각해. 친오빠. 아니 세상에 누가 친오빠랑 결혼을 하고 싶어해. 말도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꿈에도 안 꾸고 있고. 참고로 최원봉은 그 사이 짜증나는 일인데 이 환상적으로 그래서 그래. 꿈을 꿔. 꿈을 꾸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장면, 어머니가 나를 맡기는 장면 뭐 이런 것들을 다 꿈에서 보게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너무 실제 같아요. 그래서 확인을 하고 싶은 거지. 누구한테? 현재 살아있는 나의 어머니에게. 내 진짜 어머니 어딨냐고. 난 도대체 누구냐고. 왜 나는 얘랑 결혼까지 해야 되는 거냐고. 답답해하고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는 너무 섭섭하고 원봉이가 막 대드는 모습 때문에 짜증나고 영순이는 그런 오빠가 이해가 안 되지만 오빠가 어쨌든 너무 안쓰러운 존재인 건 맞는 것 같고 하지만 차혁은 살아가고 이런 복잡다단한 스토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라는 거. 그래서 작품이 끝날 때는 뭐랄까 약간 허무하게 끝나긴 합니다. 이 원봉이에게는 별도의 애인이 따로 있는데요. 정숙이라는 애인이 있습니다. 정숙이라는 애인이 처음에는 원봉의 곁을 떠났다가 한태주 같은 어떤 저돌적인 모습과 그 살아가는 어떤 방식에 대한 차이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의견 차이라고 하지 성격 차이라고도 하고요.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정숙이를 만나게 되면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미래를 그려가야 할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인가를 같이 고민하면서 작품이 끝나게 되는 조금 당혹스러운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됐나요? 물론 한 방에 이해는 안 될 거야. 자, 가볼게.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자, 어디를 읽을 거냐면 그 산돼지의 두 번째 페이지 전체 줄거리가 나온 장면 읽어볼게요. 일단 최원봉이 차혁과 바둑을 두면서 작품은 시작됩니다. 청년의 간부인 원봉이는 자신의 주관으로 연 바자회 수익금 50원을 써버리고 이러한 사실을 덮어주려는 차혁과 싸움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좋아. 예를 들어 바자회에서 수익금이 났어, 그치? 그럼 그 수익금은 원래대로라면 내 개인 돈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돈을 어떻게 쓸지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냥 최원봉이가 이 돈은 이런 데 쓰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가 원하는 대로 집행을 해버리는 거야. 근데 그 뒤에 이제 사람들이 야 그게 네 돈도 아닌데 네 멋대로 돈을 써버려 하면서 화를 내게 되고 불신 투표 같은 것들이 벌어지게 되고 최원봉은 지금 이게 자기가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한 게 아닌데 사람들은 내 뜻을 몰라주고 나를 쫓아내려고 한다고 생각하면서 엇나가게 되면서 조직에서 나 이제 안 해! 나와버리는 상태였던 거야. 됐죠? 자, 차혁은 그러한 원봉이를 토닥거려 주려고 집으로 찾아왔는데 문제는 원봉이가 워낙 지금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다 보니까 차혁한테도 굉장히 심한 말을 해요. 오케이? 너 이 새끼 최영순이가 절대라고 온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차혁이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냥 떠나버리게 되는 상태죠. 사람들은 원봉이를 산돼지라고 부르고 원봉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정신적 갈등을 일으켜 몽환병이 시달립니다. 이 몽환병이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적이지. 이 몽환 장면은 아까 이 작품에서 얘기했던 어떤 표현질적 특성이 굉장히 두드러질 거야.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은 실제랑 동일하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 최주사의 유언관에도 불구하고 원봉과 정숙 그리고 영순과 차영은 각각 교제하는 상태가 벌어집니다. 원봉이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비밀, 동학군이었던 아버지와 관궁에 쫓기다 원봉을 낳고 죽은 어머니의 모습을 꿈을 통해서 알게 되고요. 바로 표현질 기법이라는 요소지 이게. 원봉은 자신에게 짐지워진 사회개혁의 사명과 현실과의 길로 괴로워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꿈에서 현실로 돌아오게 됐을 때 원봉에게 실망해 동경으로 떠났던 원봉의 애인 정숙이가 돌아오게 되고 둘은 서로의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며 갈등을 해소하게 되고 이야기가 끝나게 되죠. 되셨죠? 자, 참고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전체 스토리를 한번 같이 읽어줬지만 이 장면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읽어내기가 쉽지 않은 건 맞는 얘기거든요.
자, 우리가 본 장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짝 읽어볼게. 앞부분 줄거리 부분을 보시면 뭐 블라블라 써져 있을 거예요. 선생님 굳이 다 읽지 않겠습니다. 꿈속에서 병정한테 맞아서 거꾸러진 어머니를 딱 본 상태야 지금까지. 자, 최수사댁이 일으켜주면서 아유 불쌍해라 왜 못 일어나니? 이런 말 합니다. 원봉이는 말하죠. 어머니 왜 나 이리 모양으로 나왔어? 산돼지 한 마리 내놓으면 무슨 극락세계로 갈 줄 알았어. 나를 왜 이 모양으로 키워냈냐고 얘기하는 중이야. 너 어디 아파? 옆구리가 아프니? 아니 그 무지막 또한 병정놈이 널 내차 불었구나. 염라국으로 쫓아버리는 녀석 같으니 어우 불쌍한 원봉이. 자, 이게 이해가 되니? 무슨 상황인지? 자, 잘 봐. 내가 원봉임. 근데 원봉이는 방금까지 산상 속에서 뭘 본 거야? 어머니가 병정의 발길에 빡 차이면서 하면서 쓰러지는 장면을 본 거야. 그리고 그거로 인한 충격을 나도 받은 상태이지. 됐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나의 이름처럼 느낀 거야. 근데 그 충격의 장면은 원래 몽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얘기잖아. 근데 원봉이 현재 어머니, 즉 최주사의 아내인 어머니가 와서 원봉이를 끌어들이면서 아이고 얘 많이 아팠지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요 어머니 역시 원봉의 환상의 한 장면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작품이 아니라는 거야. 흐름을 잘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알겠죠? 자, 근데 원봉이는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는 어머니한테 뭐라고 해? 당신한테서 불쌍한 소리 듣기 싫다고. 무슨 심정으로 날 내놓았냐고 말 좀 해봐. 내가 어찌하니? 내가 어떻게 알겠니? 영순이 어머니인데 내가. 근데 이 마지막에 이 영순이 어머니는 내가 기억과 니은과 뒤에서 반복되는 거 보이지? 지금 원봉이는 뭘 찾고 있어? 우리 진짜 어머니 어디 갔냐고, 우리 진짜 아버지 어디 갔냐고, 진짜 언제까지 날 속일 거냐고. 당신은 진짜 내 어머니가 아니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주사 때는 거기서 뭐라고 그래? 영순이 어머니는 내가 어떻게 알겠니? 영순이 어머니는 내가 어떻게 알겠어? 라고 반복하고 있어. 그러면 이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뭐 뒤에 문제를 볼 필요도 없어. 이 최주사 때는 지금 원봉이랑의 대화 속에서 뭘 느끼고 있는 거야? 편안하지 마시고요. 편안한 휴식을 취하지 마시고요. 뭘 느끼고 있는 거야? 답답함이지. 섭섭함이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엄마가 정인이만 챙겨. 그래서 혜인이가 열이 받았어. 엄마한테 못된 소리를 하고 있는 중이야. 연극이야 그냥 지금. 엄마는 정인이밖에 몰라. 그래 내가 정인이밖에 모른단다. 울고 있어요. 정인이 아니면 안 되는 거지. 난 정인이 하면 안 되는 존재야. 근데 진짜로 그런 뜻이 아니잖아 이건. 그치? 그림으로 그려내세요. 알겠죠? 네. 자, 아무튼 간에 뭐 요즘에도 잘 열심히 휴가를 못 나가고 뵈러 간다고 하지만 뭐 그래도 금방 지나갈 거야. 조금만 고생하면 될 거야. 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순이가 튀어나와서 오케이? 아니 튀어나온 게 아니지. 원봉이가 영순이를 부르지? 그러면 영순이한테 물어볼게. 걔는 날 사랑하니까. 영순아 너 우리 어머니 어딘지 아니? 오빠 어머니가 어딨어요 여기 계시잖아요. 이 사람이 바로 우리 어머니다. 얘들아 그게 무슨 짓이니? 끌어안고 있습니다. 영순이 입을 맞추고 있죠 심지어. 너 어머니가 저렇게 날 어린애로 대접하니까 어디 어머니 정이 들어오니? 넌 내 동생이지 내 동생. 아 별치 않은 내 동생. 오빠 정순이라는 애한테 긁힌 오빠 가슴 내가 꼭 낫게 해드릴게요. 내가 이 몸이 녹아서 100번이라도 녹아서 옛날 임금님의 발에 발라드리던 물약이 되는 것도 사냥치 않고 아 불쌍한 오빠. 지금 이거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또? 갑자기? 지금 영순이라고 하는 여동생은 원봉이라고 하는 오빠를 격하게 아끼는 거지. 지금 우리 원봉이 뭐 때문에 가슴 아파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정숙이와의 헤어짐 때문에 아파한다고 생각할 거야.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할 거야. 그래서 당신이 우리 오빠가 얘 때문에 얻은 상처를 내가 무슨 수를 써더라도 치료해주고 싶어. 난 오빠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정상적인 정신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작품이야말로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완전 개인적인 생각인데 작품을 한번 봐야 돼. 그냥 작품을 감상을 한번 해봐야 돼. 그래야 이게 이렇게 될 거야.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말로만 해서는 제대로 감지가 좀 안 되죠. 그런 작품인데. 그러니까 게다가 그걸 또 심지어 한 작품량만 떼서 보니까 더 힘들지. 자, 이런저런 말을 하고 있고 밖에 혁이 기다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24페이지를 열어보시면 이제 중략하고 지금 드럽게 그지? 자, 원봉이가 이제 이런 말을 하잖아. 영순이가 이제 우리 혁이 오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혁이 그놈은 11살에 고른과 마찬가지예요. 이런 숙연애를 당신 딸이라서 왜 중히 여기지 않소? 굶기지 않고 오라 먹이고 아들딸은 막혀만 아들딸 많이 낳기만 하면 되면 그만 될 것 같소? 지금 엄마한테 할 수 있는 소리라는 거 다 하고 있죠. 이 나쁜 새끼 그죠? 그동안 낳아주고 아니면 길러준 정도 있고 진짜 어머니처럼 여겨왔으면서 어머니를 막 비난하고 있는 거잖아. 당신 최영훈 같은 이런 뭐랄까 아유 같은 내 동생을 왜 그딴 쓰레기한테 보냈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막 비난을 합니다. 이렇게 더럽힌다고 말을 했더니 영순이가 나는 더러워질 존재 아니에요. 오빠를 잃어버리지 않는 한 나는 더러워지지 않는 존재랍니다. 얘기를 하고 있었고 이제 밖에 차혁이 왔습니다. 원봉이가 영순이를 끌어안고 자 이거 잘 봐. 이것도 되게 일단 이상해 그치? 지금 자매 사이입니다 참고로. 끌어안고 네 눈은 참 곱구나. 저기 저 하늘에 보이니? 내 눈까지 곱고 맑고 티끌한 점 없이 맑은 저 하늘이 보이지? 저 하늘같이 곱고 맑고 티끌한 점 없이 맑은 내 눈에 저 하늘이 보이니? 했더니 영순이 뭐래요? 네 보여요. 환상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환상의 공유 상태야. 진짜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몸이 가벼운 것만 같아요. 몸이 다 편하지 않니? 그리고 저 아래를 내려가. 저 밑에 누런 먼지가 가득 쌓인 세계가 보이지 않니? 누런 먼지.